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자, 우리 이제 재무행정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물론 내일 복습 스터디 영상까지 복습 테스트 영상까지 봐야 되니까 그것까지 끝나야 마무리인데 어쨌든 이 힘들고 어려운 책을 읽어나가는 작업은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힘만 조금 내보고 합시다. 오케이? 자, 결산 보고서부터 들어갈게요. 일단 결산 보고서는 제가 진짜 많이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자꾸 복식보기만 생각하셔서 문제가 된다고 얘기했죠. 결산 보고서의 양식은 결산 개요도 있지만 이 세 가지가 메인이에요. 세입 지출 결산에 해당하는 거. 요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산회계,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단식보기의 방식이고요. 기업과 같은 재무제표도 씁니다. 그다음 성과 보고서도 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된다. 이게 정말 중요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 세입세출 결산은 현금주의 단식부기 방식에 따라, 재무제표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사용을 해주게 되죠.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다 중요한데 재정상태표 먼저 좀 보려고 제가 여기다가만 빈칸을 쳤습니다. 자, 재정상태표는 아시겠지만 자산, 부채, 순자산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재정운영표는 수익과 비용, 손익계산서의 내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재정상태표는 약간 기업의 대차대조표 같은 성격을 가지게 된다. 대차대조표가 뭔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재정상태표에 일단 자산과 부채와 순자산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요 제도를 언제 도입했는지를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정부 회계에 대한 내용도 들어갔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나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누가 더 복식부기 발생주의 회계를 먼저 도입했느냐? 왠지 느끼면 중앙정부 같잖아? 근데 지방정부에서 먼저. 그래서 2007년도에 지방정부 도입, 2009년도에 중앙정부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2011년도에 공식적으로 도입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 회계 발생 유형으로 제가 현금주의랑 발생주의 구분했죠. 현금주의는 현금이 오가는 시점, 발생주의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 그래서 발생주의는 현금의 수불과 상관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거래가 발생된 시점의 거래를 인식하는 방법입니다. 실질적으로 수익이 획득되거나 지출 또는 비용이 발생한 시점이 기준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발생주의까지 봤고요. 그 다음 우리가 단식부기와 복식부기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도 했죠. 단식부기 어디 갔어요? 여기 밑에 있습니다. 단식부기 아시겠지만 현금의 수지와 같은 그런 단일 항목의 증감을 중심으로 거래를 기록하는 방법입니다. 거래의 영향을 오로지 돈이 들어오는 수입과 돈이 나가는 지출 이렇게 두 가지의 관점을 통해서만 파악하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에 비해서 복식부기는 제가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일단 구성 요소가 되게 여러 가지입니다. 자산, 부채, 순자산, 이게 재정 상태표를 구성하게 되고요. 수익과 비용, 재정 운용표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요 수익과 비용에 제가 빈칸을 좀 쳐봤어요. 자, 그래서 내용 다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 장부일 쓰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차변, 4번 항목 외우시는 거에 막 되게 스트레스 받으시는데 그렇게 외우실 만한 내용은 아니라는 거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정부회계의 기본 원리, 자산, 그 다음 순이익 이런 거 다 앞에서 이미 설명을 했던 부분이어서 여기는 패스하고 넘어가는데 저희 기본서 과정에서는 되게 상세하게 봤었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자, 그 다음 쭉 갔어요. 우리가 지금 이 결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회계검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쭉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회계검사를 하는 기관인 감사원. 그래서 감사원이 어떤 곳이냐? 감사원은 감사 기능을 수행하죠. 결산에 대한 검사 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이 대통령 소속의 헌법기관. 하지만 대통령 직속이고요. 직무의 독립성이 보장되는 기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감사원에 대한 얘기들, 감사원의 기능들 뭐 이런 것들 했고 감사원은 재정뿐만 아니라 우리 행정 통제의 방법에서도 사용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재정개혁에 대한 내용. 제가 여기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재정개혁의 의의나 목표 취지들, OECD 국가들의 재정개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것들은 한번 꼭 읽어봐 주셔야 되고요. 제가 재정준칙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게 작년에 지방직에서 출제가 되었는데 좀 강조가 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나라도 곧 재정준칙을 도입하니까 준칙은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정준칙. 요걸 도입하면 재정 규모에 대한 결정을 딱 법에 정해져 있는 준칙대로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재정 규모의 결정이 좀 단순해진다. 그래서 재정 규율을
확립시키는 데 좀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국가재정법을 통한 예산제도의 여러 가지 형태의 개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당회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래서 이걸 국회에 제출하는 것, 이게 우리나라의 예산제도 개혁에 있어서 성과 지향성을 띠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요. 온실가스 감축도, 죄송해요. 국가채무부터 들어가야 되겠죠. 재정의 건전성을 지향하기 위한 방법은 제가 굉장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비타당수 조사나 총사업비 관리나 추가 경정 예산 편성하는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조세 감면을 관리한다거나 세계 잉여금을 사용할 때 용처를 정해주는 것 다 재정의 건전성이고요. 그래서 국가 채무 관리 계획도 세워야 한다라고 얘기했죠. 국가 채무 관리 계획을 세워서 요걸 우리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그 외에 투명성도 지향하게 되고요. 그 다음 기타 성인지 예산제도 도입됐던 게 온실가스 감축 인지 예산제도 21년도부터 도입이 되었죠. 그래서 성인지 예산처럼 온실가스 감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보고서로 작성해서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정부가 독립기관 예산 감액했을 때, 그 내용에 대해서 독립기관장에게 의견을 구해야 되고 감액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의 의견까지 국회에 제출을 해야 한다. 절차가 좀 까다로워져서 각각의 독립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을 좀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4대 재정개혁에서 국가재정계획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의무화, 성과관리제도 아시겠지만 계속 얘기했어요. 결과 중심의 성과관리 전반에 대해서 자율성을 부여하고 수요자 중심의 구조 전환을 강조하면서 성과 예산성, 성과 보고서, 이걸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연계시켜서 성과를 파악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또한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정사업 성과관리 제도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성과 목표 관리하고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율평가 도입하고요. 이번에 국가직에 출제가 되었던 게 바로 요거죠. 재정사업에 대한 심층평가. 자율평가를 해봤는데 그 자율평가를 했었던 대상 사업에 대해서 심층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국가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가 여기다 빈칸을 한번 쳐봤어요. 괜찮죠? 자, 그 다음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에 대한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죠. 총액배분 자율편성제도 나와 있고요. 지출규모에 대한 상한선을 예산안 편성 지침에 설정을 해주죠. 그 안에서 각 부처가 자유롭게 예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지출규모에 대한 상한선의 설정, 예산에 대한 편성의 자율성 부여라는 이 두 가지의 측면 강조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자, 디지털 예산회계 시스템 아시죠? 디브레인입니다. 자, 디브레인. 세입징수, 예산 편성, 집행, 결산, 평가, 재정 프로세스의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는 통합 재정 정보 시스템 나타나게 되고요. 자, 그 다음 납세자 운동에 대한 내용도 제가 설명했습니다. 납세자 운동은 납세자들의 전반적인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재정 낭비를 감시하고 납세 운동단체 지원하고 그리고 조세제도에 대한 개혁 이루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과정들을 설명하는 게 납세자 운동. 그 다음 납세자 소송.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납세자 소송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예시가 주민 소송입니다. 나중에 지방자치 가서 볼 거예요. 그래서 납세에 관련된 내용, 재정 지출에 대한 부정부패들을 봤을 때 그에 대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서 재판을 제기하는 제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인 시민이 직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출과 관련된 부정과 낭비를 감시하고 문제점을 발견할 때 시정할 수 있는 권리로서 행사하는 제도, 납세자 소송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또 예산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죠. 예산안에 편성될 수 있는 사업을 국민이나 주민이 제안할 수 있는 것 바로 참여 예산 제도입니다. 현재 중앙정부, 지방정부 모두 다 도입되어 있고요. 2011년에 일단 지방정부에서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법제화되었습니다. 2011년도에. 자, 그리고 중앙정부에서는 현재 2019년도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주민이고요. 국가에서 했을 때는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참여예산제도. 제가 빈칸 이렇게도 지금 쳐놨어요.
오케이? 자, 이렇게 참여 사항들까지 보시면 우리 어쨌든 기본서에 있는 재정 파트는 다 읽게 되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렇게 책만 읽는 거로는 머릿속에 기본 흐름이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수업 중에 계속 흐름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묵차 그리고 구현 설명들 했으니까 수업 시간에 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보시면서 저랑 기본서를 한번 쭉 따라간다는 느낌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자, 오늘 이 내용을 다 정리해서요. 복습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복습 테스트, 제가 자꾸 금요일 날짜를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복습 테스트 오늘은 꼭 네, 시간에 맞춰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테스트 보시고 우리 내일 아침 토요일은 복습 테스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 거예요. 아시죠? 네, 우리는 이따가 테스트에서 또 네, 부모님 행정학에서 내일 수업에서도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내일 아침에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